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네, 김지훈 선생님은 주로 뭘 하고 있나요? 요즘은? 요즘에 지금 5월 이후 과정 요거 계속 특히 연대 준비반 5월, 6월 달에 그 개강할 반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죠? 그쵸. 연대 준비반. 이제 연대 준비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유형을 조금 더 심화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리 개념 이런 것도 같이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수업 전체 기획을 한번 다 정리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이제 5월달, 6월달은 연대에서 꼭 연대 논술에 붙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쵸. 기초적인 개념들 중에 심화 파트, 그러니까 심화 교재는 중에서 심화 유형 파트하고 여기서는 또 논정 중에서도 변정법도 배워둬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글쓰기 과제도 뒤에 종합편으로 해서 연대나 뭐 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한양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도 가끔씩 필요하니까 그런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고급진 답안 작성. 그러면 이반은 타겟팅이 연대에서는 수리 논술도 들어가니까 네. 수리 논술 반 학생들도 들어가나요? 수리 논술을 아예 기본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한번 연습해 보면 나쁘진 않죠. 그러면 이제 한양대 상경계열 학생들, 네. 그리고 또 중앙대, 예. 중앙대 상경계열, 예.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 사회계열, 건국대 네, 경북대, 경북대 상경계열 이렇게 준비한 요 정도 레벨 학생들이 필요하겠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교마다 레벨은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기초 과정, 그러니까 수리 논술에서의 수학 접근법을 좀 공통적으로 배우고 그럼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네. 결국 연대 플러스 수리 논술반이네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그래요. 그러면 연대 플러스 수리 논술반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트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딱 7주 시간이 나오던데. 네, 7주에서 5주 동안은 그 심화 과정 연습을 하고 2주 동안 그걸 종합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답안도 써보는 연습 그런 거를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대반은 진짜 연대 유형으로 완전히 맞춘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월달, 6월달 7주 동안은 연대 기본반 수업, 연대 기본반 플러스 수리 논술반이 진행되고 네. 그리고 7월달 이후에는 7, 8 이때부터는 이제 모의 논술반이 들어가는 거죠. 연대는 연대 모의 논술. 연대 모의 논술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반 학생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존반 학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기본 과정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죠. 네, 심화 버전으로.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개의 유형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루게 되고 문제 푸는 세트도도 이제 거의 실제 완벽한 세트에 거의 맞춰서 조금 실전 연습을 이제 맛보는 주요 학교의 문제들의 특징 이런 거구나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5월 달에 또 개강되는 반이 있나요? 5월에 그런데 이제 신규반. 그쵸,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5월 시작반 있나요? 저 5월 시작반도 지금 2배속반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기본 과정을 7반에 빨리 끝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심화 과정을 병행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늦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기본반에 와서 7번 만에 달리니까 허둥지둥 할 거고 심화반은 또 허둥지둥 할 건데 참 걱정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복습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시간을 한두 시간쯤 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감안을 하고 시작해야죠. 사실은 이제 실제로 5월이면 시험까지 한 5,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5월 달이면 시험까지 진짜 5달. 예, 길어요, 6달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약간 시간 더 잘게 쪼개가지고 자기 그 공부 스케줄 잘 맞추고 집중 좀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차 싶네요. 왜냐면 5월 달에 논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은 완전 바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결정했으면 어떻게든 쫙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 하다가 저는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늦게 시작한 친구도. 그런데 생각이 많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6평 치고 할래요. 이런 헛소리 하죠.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좀 더 투자하고 해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나는 아니다. 그때 포기해도 늦지는 않아요. 보통 한두 번 해보고 아니다고 나가죠.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맞나? 이렇게 한두 달 끌면은 되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라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늦게 시작할 친구들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5월부터는 뭔가 확실하게 그런 시간 스케줄링도 잘 해야 되고 내가 논술을 어떤 공부든요 논술든 뭐든
마음가짐 다시 해야겠다. 느낌이 뭐냐면 대학을 갈 건데, 자 대학을 갈 건데 그러면 정시로 못 갈 것 같으면 논술로 간다. 근데 5월달에 스타트하면 요 시험 때까지는 5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제 아뜨거 하는 순간인데 그마저도 6평 치고 하겠다. 그럼 6평 결과 받고 하겠다 그러면 거의 진짜 7월에 시작하는 거죠. 그럼 7, 8, 9, 석 달, 넉 달, 4개월이네요. 100일의 기적 막 이러면서 100일의 기적을 밀어붙이는 거야. 시급하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쉬운 길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모든 뭐 어떤 저녁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개강하는 반들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입시 상담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 올라왔는데요. 질문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학부모님들도 질문 써주세요. 그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영찬 학생이네요. 재수생 논술 방향성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재수생의 논술 방향성 공부법, 그런데 이거 너무 범주가 넓죠. 자, 구체적으로 조금 추가 질문 더 올려주세요. 일단 재수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재학생들에 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쵸. 빼고, 네, 학교 가서 수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그렇게 따지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게 우리가 당장 이제 중간고사 2주 휴강하고 기말고사 2주 휴강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기간 2주씩 발생할 때 그래도 나는 휴강과 상관없어요 하는, 내신과 상관없어요 하는 고3 학생이나 내신과 상관없어요 뭐 이미 쳤으니까 하는 재수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스케줄을 만들어주고 있죠. 예, 특별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지금 기획 중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놓쳤던 수업을 한번 유형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주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실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한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재수생 논술 방향성 공부법, 그런데 공부법은 뭐 똑같죠. 공부법이란 게 뭐 재수생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논술 공부법에 또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스케줄 이거 잘 짜기 요 정도. 재수생이면 아무래도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가능성이 좀 높긴 높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재수 학원에 다니면 좀 덜한데 네. 일반 종합반 그게 아니고 자기가 독학 재수를 한다. 그럼 이제 독학 재수를 할 때 바른 자습관처럼 러셀에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 뭐 대성에 있다든가 뭐 이투스에 있다든가 그러면 247에 있다든가 그러면 좀 관리가 되겠죠. 아침에 오지 않으면 자꾸 담임들이 갈구죠.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한다. 이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그럼 이제 되게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쵸. 저도 뭐 재수한다고 공부할 때 거의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한다고 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래도 스케줄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 이 나이 때 20살 때는 그걸 잘 못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강제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강제를 하는 학습 방법은 논술을 현강으로 오든지, 그래서 매주 그 정해진 기간에 오든지, 아니면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 매주 정해진 그 시간에 인강을 틀어놓고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공부가 오늘 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해도 일단은 그 시간 안에 정해진 걸 해야 돼요. 완벽하게 소화 안 돼도 다시 복습을 하는 날이 있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듣는 시간을 4시간을 잡으면 자, 일주일에 매일 1시간씩 그러니까 논술을 해줘야 되죠. 적어도 30분씩 해요. 지금 여기에 질문이 또 교차해서 같이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 일주일에 논술 공부 몇 번 정도 해야 되나요? 이거와 맞물려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일주일에 논술 공부 몇 번 하느냐? 일단 수업 듣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반 수업 나가는 거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럼 일단 일주일에 수업 듣는 게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 일요일날 뭐 4시간 이렇게 투자하죠. 자, 그런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이 생기죠. 그 6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건 최대치예요. 공부하는 최대치. 그리고 최소치가 뭐냐?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논술로 하겠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일 30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뭘 할 수 있느냐? 30분 동안 할 때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럼 예시답안 100개 쓰기, 한 개 예시답안을 베끼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예, 그거 하는 거.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연세대 합격한 친구 중에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침에 7시부터 7시 30분 동안 30분 동안 인강을, 내 거 인강 그냥 틀어놓고 봤대요. 매일 30분은. 아, 이거 몰아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습 차원에서 30분씩 매일 인강을 봤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아, 좀 그 친구 피곤했겠다. 이 얼굴을 매일 30분씩 보려면 나도 보기 힘든데. 배속으로 봤어. 듣기만 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강을 30분씩 듣는 방법도 있고 100개 쓰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최소, 최대 1시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똑같은 뭐 5시간, 6시간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딱 주말에 맘 잡고 스트레이트로 한 7시간을 수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공부를 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정말 안 좋은 공부 방법이잖아요 이게. 매일마다 조금씩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고, 매일 내가 안 했으니까 나중에 어느 날 몰아서 이 과목은 이날만, 이 과목은 이날만,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신상에 대해서 공개했는데,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논술만 준비했대요. 오, 제법 했네요. 주 1회 학원 및 필사하기 4회. 그러면 얘는 FM대로 했다, 그죠? 그리고 현역 원수는 연대, 한양대, 경희대, 외대, 동대, 건국대를 이렇게 팍 퍼뜨려놓은 전략이네요. 근데 딱 느낌이 뭐냐면, 연대하고 한양대는 어차피 체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희대, 외대, 동대, 건대는 체제가 몰려있죠? 이 두 개 이든 거. 그러니까 두 개 이든 거 맞추는 학생인데, 연대, 한양대는 베팅한 거고, 그죠? 그랬는데 체제에서 무너져서 4개 대학 응시를 못했다. 아쉽네, 그러니까 이건 좀. 연대, 한양대 몰빵한 거네요. 자, 재수는 현재 바이블 듣고 학원에서 재수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전략입니다. 이 친구의 확실한 전략은 일단 2등급 2개 전략을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 정도 공부량이면 논술로 한번 승부 고를 볼만 한 공부량이에요. 논술은 충분히. 그래서 수능 체제 중에서 확실히 맞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과목일까요?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지금 2학년 2학기부터 논술만 준비해서 수능이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수능이 긴 기간 동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 선택을 해야죠. 일단은 사탐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나영찬 학생이 봤을 때 사회탐구 중에 확실하게 2등급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탐 하나 답변해 보세요. 네, 사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탐에서 하나 건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국영수 중에서는 어떤 걸 건질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잘 투자할 수 있다면 예전이라면 수학을 가능하다고 얘기할 텐데, 지금 이제 수학이 합쳐서 하는 거라서 등급 따기가 이제 쉽진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영어는 잘해야죠. 영어 잘해야죠.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친구가 외대 지원했었잖아요. 외대. 그러니까 외대 지원했으니까 그냥 영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어는 그래도 등급이 조금 나올 거라고 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 사회탐구 2등급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전략 쓰면 되겠어요. 오, 정법을 했네. 정법을 1, 2 왔다 갔다 하면 일단 안정적이에요. 저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2등급 딱 맞아주면 작년하고 똑같은 전략 써도 됩니다. 그죠? 저기서 뭐 학교 하나를 변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내신은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면 건대, 연대, 한양대 지원한 거 보니까 내신이 한 6등급 되나요? 아니겠죠. 설마. 5등급? 자, 그렇게 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문과가 아주 날벼락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일단 예상이 안 되긴 하는데, 확실히 문과 쪽에 학통 선택한 학생들이 꽤 불리할 것 같긴 해요. 느낌이 확 쎄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체계를 따로 한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네. 있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차,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내신은 평가원에서 아뜨거 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 불안한 것은 문과가 국어가 유리한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문과는 원래 뭐 그러니까 국어는 원래 문과 이과가 크게 차이가 안 났고, 문과 쪽에 상위권이 많고 의대 가는 애들은 전부 다 국어 1등급 찍잖아요. 그리고 의과대 가는 애들.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국어 1등급은 이과가 더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 이제 문과에서 국어 1등급 받기도 힘든데 수학 1등급은 거의
거의 뭐 가물에 콩 나듯이 날 것 같고. 수학 1등급은 정말 힘들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면 올해 논술도 최저 못 맞춰서 날비랑 맞는 애들 되게 많을 겁니다. 최저 전략을 이번에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혹하게 아주 냉혹하게 최저 전략을 세워야지 수학 때문에 다 뻥크 날 겁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자신 있지 않은 한 수학은 일단 버리고 저기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근데 점수가 보정이 되는데 아주 극적으로 보정되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확실히 전반적으로 분류해서 그래서 최저를 대학 측에서는 예측해서 대학 최저를 조금씩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사탐 2개 평균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거의 1개만 많이 남고 2개 있는 대학 몇 개 없어요. 자, 게다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예 3등급 하나, 2등급 하나 해서 2합 5로 낮췄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경희대가. 2등급 2개 고수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최저 등급만 맞추면 그냥 실경쟁률이 3분의 1 이하로 그냥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정도면 3분의 1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최저가 유지되는 학교들은 그전에는 한 절반에서 50%에서 60% 이탈했는데 이제 거의 66%에서 70%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연대 논술 이번에도 수능 전일까요? 아, 작년에 수능 전에라고 설계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수능 이후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그냥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연대 4월 말에 입시 요강 나올 겁니다. 4월 말에 입시 요강 나오는데 수능 전이라고 예측하세요? 후라고 예측하세요? 일단 전에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수능 전이라고 예측합니다. 10월 달에 시험 볼 겁니다. 그렇게 발표해놓고 그때 가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뒤로 옮기겠지만 이제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백신 맞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10월 달에 시험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원래 계획했던 인문사회 통합해서 한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볼 거냐, 아니면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면 안 되니까 다시 찢을 거냐. 그거는 하루씩 날짜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인문계 따로, 인문계를 토요일 날, 이 자연계를 일요일 날 이렇게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했는데 인문과 사회. 인문과 사회는 그냥 시간을 원래 통합해서 하나로 보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따로 떼어나가서 오전 오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네,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문사회가 사회 계열이 수리 논술을 빡세게 낸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거의 차이 없다고 생각한 게 맞아요. 이제는 그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국어 비문학 실력과 논술 실력은 비례하는가요? 무휴학 반수 최저 준비를 영어랑 사탐만 하려고 하는데 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실력을 늘려야 할까요? 이거 우리 다루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최저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굳이 수능 국어 공부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국어 5등급이다. 그랬을 때 논술 붙을 것 같아요? 못 붙을 것 같아요? 국어 5등급이다. 붙을 것 같아요? 못 붙을 것 같아요? 논술에. 붙을 수 있죠. 네, 붙죠. 네. 붙습니다. 중앙에도 붙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대학들이 붙어요. 그래서 국어 5등급.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국어 5등급이 나오냐? 국어 5등급이면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국인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막 세밀하게 그 디테일한 문제를 푸는 그 실력이 조금 부족한 거지 그 독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국어 7, 8, 9등급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7, 8, 9등급 쪽은 사실은 준비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맞춤법도 틀릴 거예요. 네, 많이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고 5등급은 가운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딱 1등급부터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를 그리니까 평균이 5등급이 딱 평균이. 실제로 근데 그 정규 분포가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정규 분포라서. 자, 그럼 이제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게 시험을 누가 봤냐 이거. 대한민국 고3들이 보는 시험이다 이거. 그냥 대한민국 고3들이 보는 거니까 괜찮다 이거.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 그래서 국어 비문학 실력과 논술 실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한다면 국어 1등급들이 다 붙어야 됩니다. 국어 1, 2등급들이 다 논술 붙고요. 국어 3, 4, 5등급은 전부 강 건너 갔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비문학 실력과 상관없고요. 만약에 국어 비문학 실력과 상관이 있으면 국어 1, 2등급이면 무조건 논술 붙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1등급이면 무조건 붙겠네요. 근데 국어 1, 2등급들이 그냥 논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나마 연결을 시키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볼 때는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탁탁탁 풀어야 되잖아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근데 만약에 비문학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내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서 풀었는데 그러면 다 맞더라. 그러면 독해력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봐야지 그 시험 볼 때 그 답을 맞췄냐 이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 있었어요. 연세대 논술을 합격했는데요. 여기 이 친구 한번 초대하고 싶네. 연세대 논술 합격했는데 그 친구는 영어 3등급이에요. 영어 3등급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대 논술을 붙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왜냐면 연대 논술에서 영어 재시문 나오는데 근데 붙었어요. 어디 붙은 줄 알아요? 영어 영문학과. 그러면 그 친구는 학교 가서 어떡하지? 그 친구는 봐. 영어 영문학과에 그럼 영어 1등급 애들이 쫙 깔렸을 텐데 그럼 걔네들은 바보 아니야, 바보. 이런 일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무나 궁금해서 야, 너 영어 3등급인데 어떻게 푸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천천히 읽으면 돼요. 천천히. 야, 감동 주는 말이었어 나한테. 급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지. 영어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인데 이 논술 시험은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천천히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어차피 논술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읽어서 답을 못 찾죠. 그렇죠. 기니까. 3번, 4번 읽어요. 3번, 4번. 그렇게 해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독해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들였다는 얘기는 글쓰기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명문을 바라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맞추는 글을 쓰라는 거지. 글을 정말 휘황찬란하고 야 논리적 구조가 넌 정말 아주 특출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밥값하시네요. 이게 뭐냐면 내가 대치동에서 논술 학원을 20년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박학천 논술, 조동기 논술 다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때 막 명문장들을 가리켜요. 명문장. 야, 이 말귀를 외워야 돼. 이 글귀를 외워야 돼. 막 명언들 외우게 하고 명문장 쓰게 하고 문장 연습을 시키는데 전부 X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또 그런 강사가 있다면 그거 정말 바보예요. 그거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명문장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능을 딱 보면 수능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 채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논술도요. 정답을 찾아야 채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채점자가 읽기 편해야 돼요. 맞아요. 채점자가 원하는 그 단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시 채점 기준에 딱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문장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읽는 사람한테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정말 단순하고 쉬운 짧고 단순하고 쉬운 문장들로 구성하는 게 정말 좋은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학생들 여기 이런 친구 있어요. 국어 4등급으로 인문논술 붙었어요. 여기 또 한 번 나오시네. 대단하십니다. 국어 4로 인문논술 붙는. 수능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학부형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학부형 질문 한번 볼게요. 고3 학부형입니다. 인강만 들어도 첨삭 지도는 받을 수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는 저희가 이제 첨삭을 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메가스터디 인강에 우리가 첨삭 수업들이 따로 구성되는 게 있습니다. 연계 첨삭 그 수업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해주는 그 첨삭 수업을 수강해서 첨삭을 받는 방법이 있고 저희 박기호 논술 학원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저희 쪽에서 따로 첨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상황 맞게 선택을 하는 거죠. 메가스터디 인강에서 또 첨삭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서면 첨삭이고요. 서면 첨삭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대치동 우리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학원에 이제 형광생으로 이제 네. 뭐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이제 인강 첨삭은 아무래도 시스템의 제약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는 내용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냥 그 우리 영상으로 첨삭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추가 첨삭을 하면은 그 연계 첨삭보다는 좀 더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드립니다. 네. 4시는 오후 반 정도에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논술. 지금부터 논술.
지금부터 논술. 무리뉴 형님. 아 이제 큰일 났다. 지금부터 논술. 자, 근데 지금부터 논술이면 재학생이 아닌가 봐요? 재수생인가요 혹시? 재학생이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 시기라서 지금부터 할 생각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만약에 뭐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일단은 지금 들어오면은 2배속반은 그래도 진도가 많이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2배속반에 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따라잡으면서 앞에 놓친 거 한두 강 정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완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자, 지금 2배속반 스케줄이 그렇게 많이 재수생이네요. 아, 재수생이면은 뭐 충분히 편하게 들어올 수 그냥 있죠.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와서 쫓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2배속반이 있는데 2배속반은 속도를 진짜 2배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강의 중에 빠진 거는 인강 듣고요. 그리고 현강에서 쫓아오면 됩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면은 2강 빠진 거예요. 3, 4강을 진행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대치러셀학원,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에 저희 대치 박기원 논술학원, 그 다음에 뭐 일요일 저녁반도 있죠. 그렇죠. 일요일 저녁반. 근데 일요일 저녁반은 조금 진도가 좀 더 나간 반이라서 네. 2배속반으로 하려면 오후반이 좀 더 적당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자세한 상황 궁금하면은 학원으로 문의하면 좀 더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네. 학원 전화번호 떴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거시면 지금 현장 강의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인강으로 듣고 쫓아올 수 있고 현강에 오면 앞에 거 어떻게 듣고 오라고 제가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다 필기를 해오면 제가 또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필기 딱 된 거 보면 이게 알아듣다 못 알아듣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걸 더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자, 이게 또 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완벽히 쓴 사람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변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예,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모집 인원이 굉장히 작은.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제 대학 채점할 때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로인데요. 합격하는 커트라인이 이렇게 되면 합격 점수가 커트라인 95점 이상 돼야 돼요. A뿔 돼야 돼. A뿔만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95점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합격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보통은 높은 애들이 B뿔에서 B죠. 그렇죠. 그러니까 90점이에요. 90점. 90점 그리고 88점 그리고 수리 논술 들어가는 데도 보면 70점대도 합격을 해요. 그렇죠. 네. 50점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상하는 것은 진짜 극단적인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 맞추고 변별력이 없다. 근데 모집 인원은 5명이다. 아, 좋아. 2명이다. 칩시다. 2명. 2명인데 2명 다 맞추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 그 채점 기준 보면 요구사항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다 쓰긴 썼다고 쳤는데 그게 100점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거기서 그렇죠. 이제 감점이 있죠. 감점. 이제 디테일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추가 점수 이게 원고지 사용법을 누가 하나라도 더 잘 틀렸다. 감점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 다 한 다음에 내신이 들어가면은 내신에서 아주 미세하게 0점 몇 점씩 갈리죠. 그럼 0.2점, 0.1점 이렇게 차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웬만하면 내신 맞아. 자, 들어가서 그것도 똑같아. 그럼 몰라. 내신까지 다 똑같다고. 그럼 똑같아. 그래서 점수가 딱 똑같아서 동점자가 됐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그 수능 그 학교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수능 점수에 그 영역별 그 등수 막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붙여요. 그 되게 옛날이에요. 근데 그 되게 옛날에는 동점자 할 때 생년선일 뭐 했었는데 요즘엔 그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 이제 딱 그 비밀이 나오잖아요. 한양대는 뭘 들여다봐요? 그 수상기록. 학생부고 이제 종합평가를 하니까. 네. 그래서 논제를 분석해서 답안에 필요한 요소를 쓴 그만큼이 거의 90%의 점수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10%로 변별력을 평가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거의 동점이 나온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변별력 걱정은 본인이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변별력은 대학에서 고민할 일이고 우리는 잘 쓰면 된다. 그렇죠. 본인은 정답만 잘 쓰십시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다 이제 없어졌나요? 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은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요. 이제 우리 갈 길로 가볼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 뭐 그동안 올라왔던 질문들 한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최저 아까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최저 기준을 생각을 했을 때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 공부 비중. 그렇죠. 최저를 맞추는 게 수능의 목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오로지 최저로만 해야 돼 생각하는 게 적당할 것이냐?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자, 일단은 정시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요걸 한번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시를 쓸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수능에 시간을 꽤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나는 절대로 정신 없다. 정시로는 내가 그 전 과목을 수능 날 다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최저로만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논술 비중을 확실히 올리는 게 더 유리하죠, 그때는. 그렇죠. 논술에 조금이라도 점수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시 공부를 하라 이거. 근데 나는 정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대 평가인 국어나 수학이나 사탐 중에 한 개만 5등급 떴다. 한 개만 4등급 떴다. 좋아. 보통 우리가 인서울 하려면 2등급이 쭉 다 있어야 되잖아. 1, 2, 1, 2, 1, 2 뭐 또는 1, 1, 1 또는 2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국어 갑자기 5등급이야. 그냥 수학이 2등급이야. 영어도 2등급이야. 탐구도 2등급이야. 대학 어디 가나요? 그러면은 일단 천안상거리 갑니다. 조금 힘들어지죠. 네. 천안으로 갑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정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하도록 공부를 하고요. 그거만 둘둘둘 나오면 일단 뭐 수능 최저 기준은 중앙대 되잖아요. 그냥 성대, 서강대 되고 이대 되잖아요. 그냥 거기 올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보고 안 되면 잠시 또 1년 쉬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능은 아예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이제 정시는 포기한 상황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면 일단은 정시를 조금 더 비중을 높게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딱 답을 정해 주겠습니다. 정시를 고려하는 학생. 근데 지금 정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정시 공부에 9, 논술 공부에 1 이렇게 투자하고요. 네, 1. 그럼 9대 1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돼요. 본인이 주당 한 60시간 정도 공부를 하나요? 우리 어떤가요? 주당?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은 60시간, 70시간 정도 되죠. 그죠. 9시간씩 칠해도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만 빼면 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그래서 주당 6시간. 주당 6시간 정도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정시 지원 가능성이 희박해 좀 낮아. 아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아예 논술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도록 전체 분량을 수능에다가 7 최저 맞출 수 있도록 7. 그럼 수능에서 특정한 과목을 하나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수학을 포기하거나 국어를 하나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기한 시간을 논술로 보내요. 그럼 7대 3. 7대 3. 극단적이면 5대 5까지도 가죠. 그건 아니고요. 6대 4. 왜냐면 이게 두 과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사탐 하나에 영어 하나. 그래서 2등급 2개 맞고 논술 해야 될 경우는 33%, 3분의 1로?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정도. 실제 사례가 있죠. 실제 사례가. 그 국어 0등급. 사탐 0등급. 영어 2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그 1등급씩 찍은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외대 갔어요. 논술 세 군데 붙어서. 그 친구 6병 치고 상담을 했는데 국어가 5등급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 국어 5등급에서 6등급도 나온다는 거야. 사탐도 5, 6등급이래. 또 문과인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대. 그럼 영어나 수학은 어떠니? 그랬더니 영어 수학은 수학이 3등급, 영어 2등급 맞았대. 왜 수학이 3이야? 그랬더니 평상시 자는 수학 2등급이었대. 근데 밀릴 거래. 좋다. 그럼 지금부터 영수하고 논술만 해라. 국어 절대로 쳐다보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사탐 너 문과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 사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의 생활을 이게 세 개로 쪼갠 거예요. 영어 한 덩어리, 수학 한 덩어리, 논술 한 덩어리. 그래서 논술 세 군데 붙어요. 정시 당연히 지원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래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건 못 가니까. 근데 외대 가고 싶다고 해서 외대 간 케이스예요.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여학생인데 정말 도 깊은 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논술 세 군데 붙은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 케이스는 자 이제
333 전략을 쓴 거죠. 111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한 33% 정도 논술에 매진하는 경우. 그래서 7대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 극단적으로 가천대가 있습니다. 가천대. 가천대가 최저가 3등급 하나예요. 영어 3등급 하나. 영어 3등급 하나. 그래서 가천대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천대를 최대치로 그 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네. 그 뭐 예전에 이제 적성 그 시험처럼 생각하는 친구. 그러니까 내신 4, 5등급 학생에 수능 4, 5등급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가천대 되면 노또죠. 네, 가천대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수능은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는 3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 집중해라. 근데 생각해 보면 가천대 논술이 또 약점이 하나 있어요. 가천대 논술을 안 봤잖아요, 아직. 4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볼 텐데. 우리가 못 봐요. 그냥 국어와 수학 나와요. 국어와 수학. 그랬으면 그게 또 문제예요. 국어와 수학 문제. 수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은 그냥 그 학교 내신 서술형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들을 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학교 내신 문제 묻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그 가천대가 적성 볼 때도 수학 문제가 수능 형태인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문제를 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4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 그 다음에 다시 한 3-4문제 정도는 조금 풀이가 긴 문제, 요 정도로 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그 다음 근데 질문 하나 더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네, 위에. 볼까요? 예, 네. 그거 먼저 볼게요. 현역 학생인데 논술이랑 학종 비중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겠냐? 이거 중요해요. 내신 한 2점 정도 된다. 좋아요. 내신 2등급 때인데, 자, 질문 던질게요. 내신 2등급인데, 내신 2.5를 기준으로 2.2, 2.3, 요 정도 되나요? 아니면 2.67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학종이니까 학종을 위한, 그러니까 학교마다의 특성이 몇 가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사실. 기본적으로 올해 학종은 이미 배린 거예요. 왜 배렸냐면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었나요? 2학년 때 활동 못했고 올해도 그렇죠. 활동을 못하고. 그럼 2학년, 3학년이 날라가요. 날라가고 그럼 뭐 특별한 봉사활동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상 실적도 한 학기 한 개만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다 자기소개서 없죠. 그럼 뭐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추천서는 없어지고 자기소개서도 글자 수가 확 줄었어요. 3,200자 정도로 확 줄었어요. 5,000자 쓰다가 3,200자 줄었으니까 거의 뭐 내신으로 결정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내신 점수차가 꽤 크죠. 그래서 이게 2.3, 2점대라도 2.3이냐 2.78이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게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데이터 치료 이게 또 서울 강남이냐 또 강북 쪽이냐 아니면 좀 경기도 쪽이냐 이게 좀 달라요. 또 지방이냐 이거 달라요. 그런데 그냥 딱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 강북 쪽에 2.7 강북 쪽에 2.7이면 어디 붙을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합시다. 붙은 거 기준으로. 학생 종합이요? 2.7 학종으로 일단 동국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국대 2.7이에요. 2.7이면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1단계에서 탈락입니다. 네. 1단계에서 탈락입니다. 강남에 2.7이면 될까요? 애매합니다. 그쵸. 이게 애매합니다. 다음 단계를 가냐 못 가냐. 네. 자, 근데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졌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특목고인지는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과목 보면 이게 특목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 애들은 오히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더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수 과목의 그 심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고는 이수 과목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강남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유리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7이면 동국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기도권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7을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가볼까요? 어디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단국대는 됩니다. 단국대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죽전이니까요. 네. 한성대. 당이 됩니다. 한성대. 각종 여대. 각종 여대 되죠. 땡큐입니다. 여대는 됩니다. 근데 숙대는 안 됩니다. 그쵸. 숙대부터는 이제 숙대는 좀 애매해졌습니다. 네. 숭실대? 숭실대 됩니다. 네. 그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세종대, 숭실대 이런 데. 근데 이제 3점대 초반 애들은 거의 숭실대도 간당간당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줍니다. 2등급 대 학생이죠. 2등급 대 학생이면요. 학종과
논술의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학종에 4개, 학종에 4개, 논술에 2개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2점대에 유리할 텐데요. 2.3, 2.4면 그렇게 합니다. 2.7과 2.8이면 달라져요. 거꾸로 바뀝니다. 그 순간. 학종 확실한 거 2개. 그러니까 학종에서는 배팅을 못해요. 학종은 절대 배팅하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개, 논술 4개의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학습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1학기까지 우리 7월달까지는 학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친구 문제가 학종을 준비하면 수능 공부를 안 해요. 조금 불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이런 경우. 수능 체제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점대 학생이면 일단 연대는 안 되겠죠? 연대는 학종은 안 되겠죠? 안 되죠. 연대는. 고대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배팅 하겠죠? 네. 근데 배팅 하지 마세요. 잘 안 되니까. 면접 어렵죠. 고대. 네. 그러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 될까요?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럼 이제 내신 아예 안 보는 전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 안 보는 전형도 있긴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맥스로 내봤자 중앙대고요. 보통 경희대, 외대 뭐 여기서 막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고3이니까 그 학교에서 작년에 지금 내신 올린다는 가정하지 말고 똑같은 내신의 학생이 어떤 정도의 대학을 많이 갔느냐. 그러니까 희박하게 한 명 갔다 한양대 한 명 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많이 간 곳이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대학을 논술로 내기 위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부 비중은 이 학생은 논술은 주 1회 그냥 학원을 오든 인강을 듣든 듣고 그리고 그 외 시간에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총 주당 3시간을 확보해서 논술 공부하고 그 논술 공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면접 실제로 이제 재시문 면접인 학교들 있죠. 재시문 기반 면접인 학교에서는 논술 문제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대비가 될 겁니다. 고대가 특히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 뭐 스카이는 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호샘만 믿고 논술 답안 쓸 때 추가적인 예시나 의견을 쓰는 것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만 완벽히 쓰면 되는 건가요? 예전에 다니는 논술하고 해서 첫 문장 읽으면 합불이 결정된다고 하셨다. 미친 거 아니야? 그 대학에 보면은 채점 기준이 있는데 네. 채점 기준이 이거 썼나 이렇게 목록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한 문장 읽고 근데 첫 문장에 그게 다 못 들어가죠. 첫 문장 읽으면 합불이 결정이 어떻게 나?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첫 문장을 잘 쓰면 호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 볼게. 서론 좋아. 첫 문장이면 서론이잖아. 네. 그러면 서론의 점수 배점이 몇 점인지 알아요? 서론은 한 20% 많으면? 아니요. 그 분류 문제에서. 분류 문제에서. 분류 문제는 중요하죠. 예. 분류가 틀리면 마탱이 가는 거니까. 뭐 뒤에 뭐 필요 없어. 맞네. 그러면 예전에 논술학원 다닐 때 첫 문장 읽으면 합불이 결정된다는 것은 분류 문제. 외대 1번 문제. 예. 분류. 그러니까 성균관대 1번 문제. 이게 분류 문제이면 경희대 1번 문제. 분류 사회계열 1번 문제. 이게 분류 문제는 합불이 결정되는 거 맞아. 근데 서론의 점수 배점은 5%예요. 5%. 5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읽고 채점한다는 것은 그냥 속된 말로 구라예요. 채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채점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합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첫 문장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명언도 아니고 문장을 대표하는 함축적 문장 느낌이다. 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문단을 대표하는 함축적 문장 어떻게 쓸 건데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그 문단을 대표하는 함축적인 문장을 첫 문장에 쓰기 위해서 서론을 엄청 고민하겠죠. 이거 한 문장이 결판 나는데 그럼 이거 한 문장 제대로 써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봤다가 지우고 저렇게 써봤다가 지우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골적으로 중앙대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중앙대 1번 문제에서 완결된 형태로 써라.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쓰라. 550자 주면서 꼴랑. 그러면 완결된 형태는 서론, 본론, 결론 써야 돼요. 그럼 서론 쓸 거 고민할까요? 나는 고민 안 하지 않아요. 어차피 써야 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론은 그냥 질문을 쓰는 거예요. 문제의 질문을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을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읽을 거예요. 서론과 결론이 유기성이 있는지, 서론에서 질문하고 결론에서 답변하고 있는지, 그게 맞으면 본론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 말씀은 이런 걸 거예요. 중앙대 같이 1번처럼 막 분류, 비교, 차이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 서론 읽고 결론 읽고 이거는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유언비어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첫 문장을 읽고 채점을 할 거랑 채점 안 할 거를 그냥 구분해 버린다. 그럼 말도 안 되죠.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유언비어처럼 퍼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채점했다가는 소송 맞죠? 소송뿐이겠어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 잘려요. 지금 이거 나 채점하는 거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채점을 해서 어디 교수님들도 채점을 하면 자기가 채점했던 기록을 뭐 객관적으로 남겨야지. 안 그러면은 그럼 이제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막 까버릴게요. 자, 해볼게요. 이게 나 이거 위험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남긴다. 이 정도만 해도 되긴 될 겁니다. 그럴까요? 예.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확 까발려 버릴까 그냥. 그러니까 채점도 그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증거를 남겨야 돼요. 이건 대학교에서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잖아요. 그것도 다 채점한 기록 다 학교로 보내요.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채점은 기록이 남는다. 심지어 채점한 시간까지 다 체크되고 어디에 항목별로 점수를 줬는지까지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데이터화된다. A 교수는 1번에 대해서 데이터,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문장을 읽고 채점 안 했어요 라고 해서 하면은 교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근데 답변이 될까요? 첫 문장을 잘 쓰면 좋은 건 맞아요. 뭐 첫 문장 대충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쓰면 좋은 게 맞는데 첫 문장에서 모든 게 결판난다는 아니다. 근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연대 논술에 붙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논술을 준비해서 그런지 습관이 잘 안 고쳐진다. 뭐가 맞을까요? 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걔는 첫 문장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에요. 연대 논술에 붙은 애는. 연대가 그 다 따지면은 이제 1200자 정도잖아. 2400자 다 합치면 2600자죠. 네, 총 800 이렇게 되니까. 늘어났죠. 그거를 첫 문장 하나로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다른 것도 잘 썼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죠. 다 맞췄다는 소리예요. 정답을 다 맞췄다는 소리고 첫 문장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첫 문장에 에너지 뺏기지 마라 이겁니다. 첫 문장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본론과 결론에 답이 있으면 됩니다. 자, 물론 서론에서 소설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네요. 네, 중앙대, 외대, 동국대, 홍익대, 부산대, 숭실대 이렇게 6개를 준비하네요. 자,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개가 괜찮은 조합이 되겠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내신 5점대, 최저는 2합사, 3합, 6은 모두 될 것 같다. 자, 일단 내신 5점대면 괜찮습니다. 논술에서는. 네, 논술에서는 뭐 이게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는 정도. 네. 논술 합격자 평균들이 보통 4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5점대면 점수 감점도 그렇게 크지 않고 괜찮습니다. 근데 학교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묶음이 안 만들어지네요. 묶음이 중앙대는 최저가 높으니까 그렇고 외대, 동국대, 홍익대는 최저가 보다 좀 낮고 그죠? 네. 숭실대는 더 최저가 낮고 그럼 이제 숭실대하고 부산대는 안전빵으로 던져놓은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이겠죠. 그렇죠? 중앙대, 외대를 지금 높여서 쓴 거고 본인은 레벨이 동국대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판정한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죠. 진단평가. 왜냐면 저희가 왜 이게 무슨 기준에 했던 게 뭐냐면은 문제들이 너무 달라요. 애들이 지금 학교별로 완전 문제 유형이 다르죠. 네. 부산대하고 외대 문제 유형이 같나? 너무 편차가 있죠. 예. 숭실대 아주 동떨어져 있죠. 숭실대 혼자 이상하게 튀고 동국대도 좀 이상. 동국대도 튀어요. 문제 수준이. 그러니까 문제가 같은 패턴으로 준비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떠오르는 대학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정해 본 것 같은데 학교 문제 유형을 조금 좁힐 필요는 있죠. 선정하는. 네. 그래서 진단평가 보면 진단평가를 일단 보세요.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이게 나는 어떤 유형의 학교가 맞다. 유불리를 판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5월부터
수업하는 기본 정규반 5월부터 수업하는 반들은 주요 학교들의 문제 유형을 한번 싹 살펴볼 수 있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금 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를.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쭉 보면서 난 이거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야, 난 이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된다. 이런 거 한번 스스로 구분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네, 밑에 이제 실시간 요 화면 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전화번호 나와 있죠? 이쪽으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또 하나 네. 진행해 볼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논술에서 사탐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하죠.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사탐 배경 지식이죠. 예. 사탐 배경 지식이면 그냥 교과 수준의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점이 있네요. 중요하군요. 네. 사탐 점 찍고 배경 지식이냐? 네. 사탐 배경 지식이냐? 네. 사탐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냐? 사탐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이냐? 이런 건데 사탐 내부에 있는 사탐의 교과 과정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런 지식, 그렇다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그걸 확장해서 약간 대학 수준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라면 야, 그건 못하러 하냐? 이렇게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하나는 그냥 사회탐구 교과서에 나오는 대립되는 개념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네. 자, 법치주의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뭐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너 이거 배웠지? 알아서 해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너는 이걸 선택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알려줄게 하면서 제시문을 그렇게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맞아요. 제시문 나옵니다. 보통은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자주 선택하지 않는 교과라면은 제시문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용어도 보여주고 그게 뭐지 간단히 설명도 해주니까. 그래서 제시문의 근거에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죠. 맞아요. 제시문에 주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시문이 있죠. 요건 이제 한번 볼까요? 네. 항공대학교 문제였습니다. 항공대. 네. 항공대 문제가 우리 항공대가 잠깐 썰을 풀면 항공대는 되게 우습게 보는데 학생들 항공대 어려워. 그런데요. 아니에요. 항공대 논술 문제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항공대 대학 레벨로 되게 우습게 보는데 항공대 훌륭한 학교죠. 항공대 정시로 가려고 하면요. 뭐 항공운항과 같은 경우 꽤 높죠. 1.6 그다음에 경영학과 1.9 정도 나와야 돼요. 1.9. 그러면 다 1등급이고 2등급 하나 찍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시로 가는 대학 중에서는 높은 대학입니다. 취업률도 굉장히 높죠? 취업률이 굉장히 취업이 잘 좋죠. 어디 되나요? 일단 뭐 항공사 기본적으로 항공운항과는 이제 한진 택배가 되겠죠? 택배상가 이제부터 한진 해운, 네. 한진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그다음에 이제 공항공사 이런 데도 갈 수도 있고. 공항공사. 대부분 이제 대한항공에서 많이 데려가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70% 넘었죠. 근데 취업률이 79%까지 올라갔다가 IMF로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죠. 항공대 문제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700자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항공대는 이 700자에 대해서 예시답안을 막 1300자를 줘요. 아니요. 예시답안 1600자, 1500자까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냥 니네 알아서 이 내용 잘 읽어보고 이런 내용을 써봐. 뭐 이렇게 해서 예시답안이라는 개념이 정답의 모범의 형태를 보여준다가 아니라 야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정도 그러니까 같아요. 이 대학은 그냥 이 대학은 예시답안을 믿지 않고 그냥 박교일 선생님 예시답안 믿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제시문에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뭐죠? 자, 개인윤리? 개인윤리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관점. 이 문제가 생윤이네요. 네. 상황을 개인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지표와 사회윤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지표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그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네. 그리고 특성이라든가 해결책, 그쵸. 해결책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도 아예 대놓고 방향성 주고 있죠. 답 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라라고 방향성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탐구 배경 지식은 필요 없다. 제시문 잘 읽으면 된다. 그래서 요걸 빨리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개인윤리, 사회윤리, 공통점, 차이점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표만 잘 만들면 금방 답 넣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도표들은 이거는 개인윤리에 해당하는 거야. 뭐 기부잖아, 이건 개인윤리잖아,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뭐 다음에 국가 조세 부담률, 조세니까 이거는 사회 공동체적인 거. 뭐 마찬가지로 공공사회 복지 지출. 이것도 사회윤리에 해당하겠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예요. 근데 나라들을 보니까 이런 특성이 보이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알려주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윤을 거의 수능 한 2등급 이상 나오게 공부해야 되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개념 정도를 이해하고 제시문에서 알려준 방향성에 맞춰서 분석을 하면 충분히 답 쓸 수 있습니다. 저 친구 누구죠? 박 교수님 지난 입시에 단국대 한문교육과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일반고 내신 5등급. 야, 와, 훌륭하다. 축하드립니다. 한문교육과 제가 몇 년 전부터 한문학과의 애들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왜 그러죠?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이 여러 가지 고문서들이 아직까지도 번역이 안 된 게 많아요. 할 일이 많겠군요. 예, 그래서 한국학연구원 이런 데에서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인문학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겠으면 한문 쪽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한문을 하는 데는 이제 성균관대하고 단국대. 그다음에 고대 한문학과 이런 데 있으니까 여기 관심 있던 친구들은 한번 좀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고문서 같은 거 번역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이제 당연히 한문은 경쟁률이 낮지. 근데 전망 볼 테니까 한번. 전망은 짱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만 생각하는데 중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 문화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 공자님이 사라져버린 맞아요. 문화대혁명. 그리고 이제 문자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 간자체 나오고부터는 중국인들이 옛날 아예 공문서 그리고 공문서 그 자체를 읽지는 못해요. 다 불태우고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조차도 예전에 그 중국 문서를 잘 못 읽는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인이 그거 읽어내면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 인문학과 인문계에서 문사철 특히 한문교육 같다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나 같으면 해볼만 하다고요. 한문에 알러지만 없으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원도 그거 해줘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인문학연구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학연구소 가잖아요. 거기 가면 되게 잔디밭도 좋고요. 저희 건물도 죽여요. 집 근처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곳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도 그 학부생 때부터 이쪽 인문학 쪽에 지원 좀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한테 지원도 많이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학교 가서 알아보세요. 학교에서. 이 학생 저한테 문자 하나 주세요. 문자 저기 합격한 학생 나한테 문자 인사 하나 주세요. 내 전화번호 알아요? 010-6267-6559. 옛날 교재 펴주세요. 교재 나오죠? 그래서 문자 하나 주세요. 내가 그러면 한국학 관련해서 또는 한문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팁을 좀 줄 것 같아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연대 준비 이야기 나오네. 지나간 질문 하나 있죠. 연대 준비하는 게 타대학 논술에 좀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 도움은 많이 되죠. 탑이죠, 탑.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연대 거를 모든 연대 4개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해봤다라고 하면 이 4개는 어딘가에서는 꼭 다 나옵니다. 어떤 유형이든 걸립니다. 어떤 유형이든. 그래서 당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성대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료 해석도 거의 복합적으로 가는 자료 해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은 그냥 연대의 축소판, 연대 연습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리요약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거를 딱 떠나서도 나머지가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연대 문제를 풀다가 경희대 사회계열 푼다? 야 이거 연습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외대도 있고. 일단 수능 전까지 연대를 준비한다 치면 그 이후에 수능 이후에 타 대학의 파이널만 듣고도 됩니다. 그 정도로 연대 논술은 모든 대학의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시문도 조금 수준이 높은 편이고 답안도 조금 면밀하게 써야 되고 맞아요. 유형도 다 사용하고. 그래서 연대 논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대만 따로 하는 거예요. 연대는 그냥 그 유형을 따로 하는 이유가 이거를 따로 안 하고 다른 거랑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은 집중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같은 반에 다 넣어놓고 논술을 가르치는데 연대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뭔가 좀 서비스가 부족하죠. 그래서 연대는 집중 수업을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대를 준비하는 연습을 하면 다른 학교 논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연대를 준비한다. 성대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수강대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아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네. 한양대 뭐 당연히 도움 되고. 네. 경희대 무조건이고.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0시 5분인 관계로 이제 오늘 인사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요거 마저 할까요? 뭐 간단하게 하나만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사탕 관련된 거니까 마저 할까요? 네. 네. 자, 이게 특히 이제 숭시대가 약간 특수한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숭시대는 경상계열이라고 하는데 숭시대 경상계열의 문제가 1번 문제가 경제 문제고 2번 문제가 수학 문제인데 그래서 경제 개념이 많이 필요하다. 좀 경상계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경제 교과의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오는 건 맞아요. 전혀 못 풀어요. 경제 교과의 내용을 모르면. 근데 수능을 꼭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의 전략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 경제 선택했을 때 막 1, 2등급까지 맞아야 될 정도로 해야 되냐? 숭시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경제 교과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그리고 그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 특강 같은 데 기본 문제 그 정도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실제로 1번 문제를 풀어내는데 일단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여기 추가로 경제 교과가 살짝 나온 학교가 서강대 경영경제 계열에 살짝 나옵니다. 진짜 살짝. 이대가 조금 더 나와요. 근데 얘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숭시대 있고 한양대 에리카가 약간 숭시대랑 비슷해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꼭 선택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만약 논술로 붙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으면 모집 인원 많은 과, 경쟁률 낮은 과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정확히 있습니다. 답이 정확히 있는데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수시 원서 쓸 때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기억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되면 관심사가 이쪽으로 몰릴 거니까 요거는 수시 원서 쓸 때 내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력을 키우자. 요거. 네, 당장은 기본기를 쌓아라. 이게 기본기부터 공부해라. 이게 내가 해주는 답입니다. 네. 붙으려면 기본기부터 쌓아라. 그게 확률을 높이는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호 논술이었습니다.